무이생입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는 연신 떠들어대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상응하는 징후는 없습니다. 오 작가님은 이제 진정 안전자산 갑부가 되셨네요. 더불어 주목도 많이 받고 계시죠. 그동안 받은 모진 서론과 비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묵묵히 걸어온 곳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공감보다는 냉정을 더 우선시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인정하는 모드로 기존 지식층들이 그들의 틀에 세상을 끼워 넣으려고만 하는 아집을 저도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오 작가님의 그간 고충이 눈에 선해서 냉정한 저라도 지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게 아닌데 기존 지식층들은 이미 한 곳으로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려서 옆에 새로운 게 올라오면 그것에 앉으려고 자기 자리를 어떻게든 높이 올리려고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내려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것을 탐구해 볼 만한 용기와 엄두가 나지 않는 거겠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익힐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느끼고 여전히 또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부를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항상 절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틀에 새로운 것을 끼워 넣으려고 하죠. 다행히 저는 서울에서 먼 곳에서만 살아와서 열등감은 좀 있어도 아집, 고집 이런 건 없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총명했던 모 작가님은 괜찮게 봤었고 반면 너무나 견고해 보였던 자칭 노자 전문가라 하시는 선생님은 상당히 경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모 작가는 자신의 학식을 자신을 단단하게 감싸는 데만 사용하고 노자 전문가 선생님은 사고가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진정한 학자고 식자일까요?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학식을 자신의 어깨뽕 또는 목 깁스로만 쓰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얘기가 자꾸 우회로로 빠지네요. 이러다가 조만간 회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잡설은 여기까지. JTBC가 아직입니다. 자카르타에서의 JTBC에 관련한 제 희망은 꿈보다 해몽이었네요. 아직은 뭘 제대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죠. 그럼에도 혹시나 했었는데. 미국 내 비트코인 ETF 승인이 어떻게든 JTBC의 심각한 경영난과 정치적 고립 문제를 비트모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경영진이 그 방법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라고 윗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일 좀 합시다. 파이팅. ETF 승인이 되어서 1월 8일에 모트모빅 가격이 50만 원 정도 될 줄 알았다는 오 작가님의 솔직 담백한 담론이 있었죠. 이런 군더더기 없는 담백한 고백이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과생도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돌려차기, 후려차기, 나래치기보다는 앞차기와 정권 지르기. 네, 그런데 아쉽게도 가격 예상은 좀 빗나갔네요. ETF 사건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만든 큰 계기가 될 것은 틀림없지만 기존 지식층들의 고지식함을 격파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워낙 뒷북과 뒷심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이 쏠리면 무섭게 달려들어서 뭐라도 만들어내니까 시간이 걸릴 뿐 조만간 오 작가님 예상이 맞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JTBC에서 ETF 승인과 함께 나타나는 순환 기조를 잘 타서 제대로 움직임을 보이면 100만 원은 너끈히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순전한 제 추측이니까 절대 이 수치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예측이 약합니다. 저한테 통계는 과학을 빙자한 역술입니다. 하물며 통계도 아닌 근거 없는 예측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되겠죠. 웬만하면 이런 가격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제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이런 돈이 걸린 일을 공개적으로 나서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오태민 작가님이 정말 겁이 없으십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걸리면 사람들은 진심 곱하기 10 또는 100 되거든요. 비트모비 가격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토닥토닥 프로젝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학계열 쪽 사람들도 꽤 견고한데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공학도들에 이어 의학계 분들의 심기까지 건드리면 제가 위태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만큼 부지런한 분들이 없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의사가 안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데 24시간 병원 운영하고 하루에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봅니까? 리스펙트 해야죠. 그러는 의미에서 의대 정원 들이시고 좀 편하게 사세요. 코로나 사태 때 의료진 부족해서 세계적으로 난리였죠. 우리나라도 간신히 버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과 질병이 주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많은데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 나쁠 게 없겠죠. 또 통일되면 북한 사람들도 의료 혜택 받아야죠. 현 정부의 빅픽처 뭐 이런 건가요? 하지만 이제 로봇 의사가 대신하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조만간 많이 사라지게 될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던데 그럼 안 늘리는 게 맞네요. 차라리 메디컬 엔지니어링 쪽 인력을 양성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고민은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해주시고 이 기회에 생물학 생명공학 쪽도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유기체만을 생명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AI 로봇, 쉽게 말해서 트랜스포머, 또 인류를 살아가는 하나의 종으로 보면 그들이 인간을 대체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인지라 출산을 꼭 장려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개나 고양이 키우다 보면 너무 우쭈쭈해주면 지들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줄 알잖아요. 사람이 똥 치워주고 목욕시켜주고 말 못한다고 이래저래 보살펴주니까 지능은 사람보다 훨씬 떨어지면서 지들이 위인 줄 알아요. AI 로봇이 앞으로는 사람을 보살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지능은 이미 사람을 능가했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로봇이 무슨 일을 다 해주니까 우리가 로봇보다 위에 있다고 그들이 우리의 노예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이 로봇의 애완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로봇의 지능이 이미 인간을 능가해버렸으니까 알파고가 바둑으로 인간을 격파한 순간부터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최상위 부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7년 2026년인가요? 앨런 머스크가 집안일을 하는 AI 로봇을 자동차 한 대 가격으로 만들어서 상용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양반이 한다고 하면 한 양반이죠. 인간은 돈 내고 집안의 주인님을 드리는 덕이 되는 거죠. 이런 상상 너무 재밌습니다. 그죠? 이유는 생긴 건 솔직히 좀 비호감인데 뭔가 항상 혁신적이야. 반면 우리나라 삼성은 정권 눈치 보셔야지, 미국 눈치 보셔야지. 이 와중에 자식들한테 세금 안 내고 재산 증여할 방법 찾으셔야지 바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분위기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바로 윗사람이 시키는 거나 잘하라면서 묵사발을 만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 굳이 새로운 것을 먼저 나서서 안 해도 다른 데서 먼저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후에 인력과 자금을 퍼부어서 따라잡아 버리는 시기니까 그 전까지는 한 발만 담그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다른 곳에서 본격적으로 움직여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 싶어야 따라서 움직일 겁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관련한 일은 잘못 시작했다가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조심하겠죠. 삼성, LG, SK 이런 대기업들은 새로운 게 뭔가 있다 하면 한 달에만 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치 보고 있죠. 그러다가 한쪽에서 뭔가 본격적인 성과가 보이는 듯 싶다. 확률 99%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이사는 계약직 파리복습인데 괜한 위험 감수했다가 목 날아가잖아요. 그 전까지는 딱히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울타리에 올라 앉아가지고 어디로 뛸까 눈치 보면서 지지부진 시간만 끕니다. 확신이 될 때까지. 삼성이 뭔가 새로운 걸 선도적으로 할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고 봅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속 편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삼성은 차선책이 되어야지 삼성이 최우선책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3월에 애플 제품으로 이벤트에서 삼성에 자극을 좀 주실 요량이신 듯합니다. 물론 대리점에서 그런 이벤트 한다고 삼성이 꿈쩍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살금살금 배는 아파하겠죠. 그리고 애플에서 뭐 신제품 나올 때마다 계속 찔러대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연타 계속 맞다 보면 희요당하고 정신 차릴지도 몰라요. 앱등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판단은 잠시 접어두고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서는 행사 찬성. 젊은 사람들은 삼성폰 안 쓰고 중국도 이제 휴대폰 너무 잘 만들고 접히는 화면 기술이 처음에는 기깔나 보이지만 엄청난 것도 아니고 이러다 삼성도 LG 휴대폰 꼴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긴 5년 정도 지나면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는 끝나겠죠. 다른 좀 더 간편한 기기로 대체될 겁니다. 삼성에 내정된 AI 칩을 이용한 실시간 번역 기능이 들어가 있는 휴대폰. 솔직히 이거 시대의 역주행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상간벽지 신호 안 터지는 곳에서 통역 필요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하드웨어 부담에서 벗어나라고 고성능을 요구하는 게임도 고성능 서버에서 구동해서 디스플레이 정보만 통신으로 사용자에게 보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시대에 수시로 기능과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고성능 서버에서 AI 번역기 돌려서 음성 정보만 사용자한테 전달해주면 되는 그런 기능을 굳이 휴대폰에 통으로 쑤셔 넣는 게 획기적인 걸까요? 누가 통신 해킹해서 오번역 될까봐 그러나? 땡큐 했는데 엑스버거 이렇게 번역해 줄까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비트모빅이 열심히 비트코인을 따라잡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모든 암호화폐 가속 페달을 밟아주긴 했는데 비트코인은 거기에 한 발 더 내달렸죠. 다시 모빅과의 격차를 벌어지게 했다고 봐야겠죠. 2등이 1등 뒤를 바짝 따라가다 보면 쉽게 1등을 제칠 수 있을 것 같아요. 1등이 앞에 공기저항을 다 받아내주니까 2등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안 어려워. 근데 1등 뒤에 있다가 제치려고 뛰쳐나오면서부터는 받지 않던 저항들을 갑자기 받게 되니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1등 뒤로 들어가기를 반복하죠. 비트모빅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청출어람을 달성하는 그날까지 개인적으로는 응원하겠습니다. K-팝, K-푸드, K-무비, K-드라마에 이은 K-암호화폐, K-크립토 커런시, 비트모빅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제 비트코인 원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원저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제목은 비트코인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1대1 대응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앱스트랙트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비트코인의 목표, 그 어떤 것에 개입도 없는 진정한 P2P 거래다. 디지털 시그너처 방식으로 금융기관 개입은 없앨 수 있었지만 여전히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중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온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목표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술적인 해결책으로는 순서를 정해서 거래 내역을 네트워크로 공유하는 것, 정보를 특수한 형태로 변환해서 Proof of Work, 작업 증명을 통해 사슬 형태로 엮어나가는 것.
자세히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긴 체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체인이 되고 그것을 모든 거래 기록 참여자들이 공유함으로써 해킹으로부터 상당히 안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골자였습니다. 이어서 인트로덕션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중 지불 문제를 대두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제3자의 개입이 없게 하려면 현재로서는 현금 거래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제3자가 필요 없는 암호화된 증명 방법을 이용한 지불 방식이 필요하다. 즉, 판매자에게는 한 번 지불된 재화를 구매자가 다시 빼돌릴 수 없어야 되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 확정이 되고 난 후에 내 돈이 지불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 마지막에 해결책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P2P, 즉 거래 당사자들을 직접 연결해 주면서 이 정보가 분산망을 통해 공유되고 순서를 가지고 있는 정보 형태로 기록되도록 하는 것에 참여하는 서버들이 필요하다. 조금 더 자세히 시간 기록 방식이라는 것은 거래의 시간적 순서를 계산하는 식의 방법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런 해결책이 네트워크상에서 해킹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해결책은 네트워크를 악의적으로 교란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정상적인 서버들의 계산 능력을 해커들이 압도하지 못하는 한, 앞서 해결책이 계산하는 식의 방법으로 거래를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커들의 계산 능력이 다른 정상적인 거래를 기록하는 서버들의 능력을 초월하지 않으면 해킹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맞다면 현재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는 모든 서버들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서버로 해킹을 하거나 대다수의 서버들이 서로 단합해서 작정하고 시스템을 교란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내용을 더 나가기 전에 기본적인 용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컴퓨터 공학적 용어들이 많이 들어봤어도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전산망이라는 건 일반 용어로 서로서로 인터넷을 통해 마치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전체적인 양태, 그 형태를 말합니다. 서버든 컴퓨터와 같다고 보면 되는데 훨씬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성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컴퓨터들이 이 서버와 연결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서버들끼리도 서로 연결돼 있어서 정보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버들은 24시간 켜져 있어야 하고 그래야 아무 때나 접속해도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망에 접속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여러 개의 컴퓨터 장치를 병렬로 연결해서 한 장치가 망가져도 다른 장치가 작동하는 한 연결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림에도 세 개의 컴퓨터 장치가 하나로 묶여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를 하다 보면 노드라는 얘기가 잘 나옵니다.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흔히 도표를 그려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질 수 있는 것들을 그림 한 장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말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오해의 여지도 더 적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떠올릴 때 단어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떠올리거든요. 예를 들어 배고파서 라면이 먹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면 라면이라는 글자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다. 라면이라는 그림을 떠올리고 그에 따른 그것의 맛, 향기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연상되고 최종적으로 언어가 연상되죠. 상담학에서도 언어 치료에는 한계가 많고 오해의 여지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미술 치료라고 불리는 그림을 통한 치료가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언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단체에 따라, 문화에 따라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림도 물론 차이는 있지만 훨씬 적다고 하네요. 어쨌든 컴퓨터 공학 쪽에서 주로 그리는 다이어그램 도표에는 서로 연결되는 점들과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선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분산해서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버를 점으로 서로 간의 연결을 선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각 점들을 영어로는 노드 또는 버텍스라고 하고 선들을 엣지 또는 라인이라고 합니다. 책이나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노드와 버텍스의 사용 빈도는 비슷하고 엣지와 라인의 사용 빈도는 거의 엣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인이라고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원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